어두운 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피투성이 손이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남녀가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3년 전 절벽 아래로 추락해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남편이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면 말입니다. 남편 윤도령의 광기 어린 눈빛이 클로즈업됩니다. 이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향낭 주머니 보이고 아내 명화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부인, 3년 만이구려. 그런데 그날 밤 내 등을 밀었던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신가? 빠른 편집으로 절벽 위의 몸싸움, 몰래 마주 잡은 두 남녀의 손, 숲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자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믿었던 벗의 배신,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변심.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가 3년 동안 짐승처럼 버티며 기다려온 단 순간의 복수. 실록조차 기록하지 못한 이 추악하고도 처절한 미스터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3년 만에 돌아온 남편, 그날 밤의 진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무너진 인생과 그가 준비한 완벽한 덫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 등불을 끄고 몰입하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피 맺힌 첫마디. 제일부 죽은 자의 귀환과 무너진 평화. 평화로운 양반과 저택. 화려한 옷차림의 아내 명화와 인자한 미소를 띤 새 남편 박선비가 술상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 조선의 한 평화로운 마을. 이곳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새 인생을 찾은 여인 명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전남편 윤도령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가파른 절벽 아래로 추락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되었습니다. 명화는 절개 있는 아내로 칭송받았지만 결국 집안의 권유로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박선비와 재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쾅, 쾅,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는 밤, 평화롭던 저택의 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머슴들이 달려가 문을 열자 그곳엔 온몸이 넝마가 된 채 진흙범벅이 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 그는 다름 아닌 3년 전 죽었다던 윤도령이었습니다. 잔을 떨어뜨리는 명화의 사르르 떨리는 손. 공포로 질린 얼굴. 명화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것도 하필 새 남편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이 밤에 살아 돌아오다니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선비는 당황하며 윤도령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윤도령은 박선비를 밀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명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이 얼어붙는 차가운 목소리로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부인, 3년 만에 뵙는구려. 그런데 그날 밤 절벽 위에서 내 등을 밀었던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신가? 제2부 조각난 기억, 그리고 드러나는 음모. 과거 회상 비 내리는 절벽 위, 누군가 윤도령의 등을 밀고 그는 어둠 속으로 추락함. 윤도령의 폭로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선비는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보군. 이라며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윤도령은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명화가 직접 자수를 놓아주었던 향낭이었습니다. 3년 전 그가 절벽으로 떨어질 때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그의 등을 밀었던 범주의 손에서 뜯어낸 증거였습니다. 윤도령 기억을 잃고 산속을 헤매는 동안에도 이 향취만은 잊지 못했어. 내가 죽어야만 그대들이 이 거대한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었겠지. 친구라는 자와 아내라는 자가 짜고 치는 판인 줄도 모르고 말이요. 박선비의 얼굴에 스치는 서늘한 살기. 명화의 흔들리는 눈동자. 사실 박선비와 명화는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습니다. 가난했던 박선비와 탐욕스러운 명화는 도령의 막대한 가산을 차지하기 위해 과거기를 뒤쫓아가 그를 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윤도령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채 3년을 떠돌았고 최근에야 모든 기억을 되찾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년, 짐승의 시간. 죽음의 문턱에서 눈을 뜨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차디찬 계곡물에 반쯤 잠겨있는 윤도령의 육신. 3년 전 그날 밤 절벽 아래로 추락한 윤도령을 살린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그의 추락 충격을 완화했고 쓰러진 버드나무 가지가 그를 무트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이미 굳어 눈을 가렸고 으스러진 다리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이름 없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짐승처럼 지내며 산짐승을 잡아먹고 빗물을 마시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직 단 하나, 추락할 때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던 비단 향낭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파편화된 기억 향취가 깨운 본능. 향낭을 코끝에 대고 괴로워하는 윤도령. 머릿속을 스치는 단편적인 이미지들, 웃고 있는 여인, 술잔을 건네는 친구. 기억은 매일 밤 악몽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향낭에서 풍기는 은은한 매화 향기는 그를 안락한 과거로 초대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서늘한 칼날의 감촉으로 변해 그를 괴롭혔습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과거 길에 조심히 다녀오셔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운 웃음소리로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밀어요. 어서. 윤도령은 잠결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났지만 여전히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떠돌이 화공과의 조우. 2년째 되던 해, 그는 구걸하며 떠돌다 어느 장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늙은 화공을 만납니다. 화공이 그리고 있던 것은 한양의 어느 양반가 저택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윤도령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내가 아는 집이요. 저 대문 옆에 굽은 소나무가 있고 사랑채 뒤편엔 연못이 있지 않소? 화공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보게, 이건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 윤도령의 집일세. 주인이 죽고 지금은 박선비라는 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네. 윤도령과 박선비. 두 이름이 들리는 순간 둑이 터지듯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복수의 완성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다. 빗속을 뚫고 자신의 집을 향해 달리는 윤도령. 눈빛은 이제 짐승의 것이 아닌 분노한 인간의 것으로 변해 있음. 향낭의 매화 향기는 아내 명화의 향기였고 자신을 밀었던 그 억센 손길은 믿었던 법박 선비의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곧장 관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죽은 듯 살며 그들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심지어 자신을 비웃으며 제사를 지내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깊은 절망을 선물하기 위해 그는 3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과거 회상 탐욕의 계약, 벗의 배신과 아내의 변심, 싹트는 검은 유혹, 윤도령과 박선비가 술을 마시는 장면. 뒤편에서 명화가 차를 내오며 박선비와 묘한 눈빛을 주고받음. 사실 박선비는 윤도령의 가장 오래된 벗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수려한 외모와 재능까지 갖춘 윤도령은 박선비에게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았죠. 그리고 그 열등감은 윤도령의 아내 명화를 향한 비뚤어진 연심으로 번졌습니다. 명화 역시 겉으로는 조신한 아내였으나 남편의 올곧은 성품보다는 화려한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야심만만한 박선비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탐욕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명화 씨,
저 막대한 재산이 윤도령만 없다면 모두 우리의 것이 될 텐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폭풍 후 전야의 공모.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임. 운명의 과거 시험날이 다가오자 두 사람의 음모는 구체화되었습니다. 명화는 남편의 과거길 행장을 챙기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향낭 속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초를 몰래 섞어 넣은 것이죠. 서방님은 의심이 없으시니 향낭의 향에 취해 걸음이 느려질 것입니다. 절벽이 가파른 낙화제 부근에서 기다리세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박선비는 명화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윤도령만 사라진다면 그의 재산은 물론 명화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우정과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탐욕이라는 불길 앞에 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절벽 위에 비명 돌아올 수 없는 강. 비바람치는 절벽 위 향에 취해 비틀거리는 윤도령과 그 뒤를 소리 없이 따르는 박선비.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박선비는 지친 윤도령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윤도령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벗을 보았을 때 박선비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광기 어린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잘 가게, 나의 친구여. 저 세상에선 부디 부자로 태어나지 말게나. 박선비는 추락하는 윤도령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도령이 떨어지는 찰나 박선비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명화가 준 향낭을 뜯어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3년 뒤 그들의 목을 죄어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덫에 걸린 범인과 처절한 복수. 박선비가 칼을 뽑아 윤도령을 위협하는 모습. 명화는 구석에서 떨고 있음. 정체가 탄로난 박선비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왔다면 다시 죽여주마. 그는 칼을 뽑아 윤도령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명화 역시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어서 죽여요. 저자가 살면 우리는 끝이에요. 하지만 윤도령은 비웃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칼날이 그의 목에 닿으려던 찰나 방의 사방문이 열리며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윤도령은 마을 입구에서 이미 고을 사또를 만나 모든 사실을 고발하고 범인들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판을 짠 것이었습니다. 오열하며 끌려가는 명화와 박선비.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윤도령이 명화의 향낭을 촛불에 태우는 모습. 부인, 아니 죄인 명화야. 내가 탐냈던 이 집과 재산이 결국 너의 무덤이 되었구나. 타들어가는 향낭의 불꽃을 바라보며 윤도령은 3년의 한을 쏟아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사부 에필로그 남겨진 자의 뒷모습. 폐허가 된 집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윤도령의 뒷모습. 박선비와 명화는 엄벌에 처해졌고 윤도령은 되찾은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랑과 깨어진 우정.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절벽 아래 던져두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말이죠.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소름 끼치던 첫마디는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숨겨둔 양심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화면 구독과 좋아요, 자막과 함께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나그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